엄마, 여긴 우리 집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내쫓듯 그렇게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방, 복도엔 겨울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3억을 주고 산 이 집, 제 이름으로 증여해준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심장을 다 내어준 대가가 고작 이 차가운 복도, 바닥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돈 3억으로 산 집에서 내 자식의 손에 밀려 쫓겨나던 그 밤, 저는 엄마라는 이름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캐리어 하나,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끼익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1204호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문이 닫힐 때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쾅! 그건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5시간 전 저녁 식탁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은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은영아, 저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처럼. 식탁 건너편에 앉은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어머니, 저희 이제 둘이서만 살고 싶어요. 은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저희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은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팍!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조심할게. 은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고칠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애원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제 공간이 없어요. 제 집인데 제 집 같지가 않아요. 제 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집은 제가 3억을 주고 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집을 팔아서 시장 좌판에서 20해 넘게 반찬 장사하며 모은 돈까지 보태서 아들이 결혼하면서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하길래. 그래, 우리 같이 살자 하고 공증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아들 이름으로. 그때 변호사가 뭐라 했었죠? 어머님, 이 서류 하나 더 작성해 두시는 게 어때요? 조건부 증여계약서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괜찮아. 내 자식인데.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끝까지 권했고 결국 작성했습니다. 만약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될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그 계약서 부본을 받아서 가방 깊숙이 넣어뒀었죠. 에이, 쓸 일 없겠지. 민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으로 밥알을 뭉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고 대답해봐.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어떡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아들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안함과 회피가 뒤섞인 그 비겁한 눈빛. 엄마도 이해해줘. 은영이가 너무 힘들어하잖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사실 수 있잖아. 엄마 강하시잖아. 강하다고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요? 70평생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그저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제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라는 거니? 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어머니 연세면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도 있고요. 아니면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드릴게요. 저희가 비용은 대드릴 테니까. 원룸, 실버타운. 제 집을 주고 저는 원룸으로 가라고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나가라는 거냐고. 제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는 저희가 낼게요.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앞으로 나흘 안에 짐 싸서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복도 쪽에서 은영이와 민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서운하긴. 당신은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3년이야, 3년. 나 진짜 미칠 것 같았어. 그래도 뭐, 당신 엄마랑 사는 거 당신이 해봐. 하루 종일 눈치 보이고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하고 난 이제 못 참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이 진작 말했어야지. 난 당신이 엄마 편만 들까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사흘 후 오늘 저는 캐리어를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사진첩 하나, 남편이 쓰던 시계, 그리고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안방 문틀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주소 알려주세요. 가끔 찾아뵐게요. 가끔 찾아온다고요. 제가 3억짜리 집을 줬는데 가끔 찾아온다고요. 됐어. 바쁠 텐데. 그래도 됐다니까. 제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뭘 바꿔주나요? 엄마, 전화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뒤축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진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또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긴 우리 집이야. 엄마도 이해하시잖아. 우리 집.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렇게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끼익 엘리베이터까지는 10걸음,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1204호 현관 앞에 걸린 크리스마스 리스가 보였습니다. 은영이가 며칠 전에 달아놓은 거였죠. 어머니 예쁘죠?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야죠. 그때 은영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겨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작고 늙고 초라한 68세 박순자.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2층, 11층, 10층,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느낌이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띠링, 1층,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아파트 입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밤 10시, 거리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한 블록을 걷고 또 한 블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편의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하느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편의점 직원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계속 앉아 계셔서. 아, 괜찮아요. 추운데 어디 가실 데 없으세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보증금 없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방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도 되나요? 고시원은 역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쿵쿵쿵 숨이 찼습니다. 3층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지지직 여기에요. 308호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창문은 작았고
환기구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복도 끝에 있고요. 네, 월세는 매달 5일까지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결혼사진. 22살의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24살의 남편. 두 번째 페이지, 아들 민수의 100일 사진.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방긋 웃고 있는. 세 번째 페이지, 민수의 초등학교 입학식. 제 손을 잡고 있는 7살 민수.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캐리어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부본.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증여자 박순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될 경우 본 증여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환원된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취소, 부동산 증여 철회, 변호사 상담.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형광등을 켜고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역앞 오피스텔 8층에 있었습니다. 김정민 법률사무소. 낡은 간판 아래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던 겁니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저 전화로 상담 예약했던 박순자 어머님이시죠? 변호사님 곧 오실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똑딱 똑딱 3분쯤 지났을까요?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회색 투피스, 날카로워 보이는 눈빛 뒤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들어오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파일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창가엔 작은 화분 하나. 앉으세요.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그게 3년 전에요. 증여할 때 누가 권유했나요? 여기 이 사무실이었어요.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인수받았죠. 그분이 어머님한테 잘해드렸네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조건부 증여 계약, 판례도 충분히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부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아들의 재한, 그리고 증여, 며느리의 변화, 쫓겨난 밤, 모든 걸 말하는 동안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에 있어요.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네, 3억짜리 집을 주고 쫓겨났는데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물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인데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인생도 소중합니다. 어머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계약서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찾는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드님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23개월, 길면 6개월. 그동안
고시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나중에 정산하고요. 300만 원, 제 통장엔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일부와 그동안 모은 돈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해야겠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날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49제가 지났을 무렵 저는 혼자였습니다. 32평 아파트, 두 사람이 살기에도 넉넉했던 집이 이제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 TV 리모컨을 들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9시 뉴스 틀어줘.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국그릇 2개를 꺼내다가 멈칫했습니다. 아, 이제 혼자구나. 밥상을 차리면서도 반찬을 2가지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5가지는 기본이었는데 이제 혼자 먹는데 뭐하러.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지? 괜찮아. 거짓말. 엄마 얼굴 봐. 살 빠졌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 뭐? 은영이랑 나랑 상의했어. 엄마 혼자 두고 볼 수가 없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지만 은영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야. 은영이도 찬성했어. 엄마 모시고 살자고. 정말? 응. 근데 엄마, 우리 지금 사는 집이 좀 작거든. 전세인데 방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 그래서 엄마 집 팔아서 좀 큰 데로 이사 가면 어떨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3억쯤 하잖아. 그거 팔면 우리가 좀 보태서 넓은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3억?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쓸쓸한 집. 그래, 그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세 식구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집을 팔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올라서요. 잘 파셨어요.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마음에 드는 집 찾았어. 25평인데 방이 2개야. 엄마 방도 따로 있고. 얼마야? 전세 2억. 근데 집주인이 매매도 가능하대. 3억이면 살 수 있어. 3억? 제 돈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 그 집으로 하자. 며칠 후 새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로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고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엄마, 이 방이 엄마 방이야. 민수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6평쯤 되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침대랑 옷장 놓으면 딱이었습니다. 좋다. 저는 웃었습니다. 은영이도 함께 왔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은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증여 계약서. 어머님,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하실 건가요?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요. 본인 명의로 하지 않으시고요? 네,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공증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나올 텐데요. 괜찮아요.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공제받으면 세금 거의 안 나와요. 그렇군요. 공증인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증인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조건부 증여 계약서도 작성해 두실래요? 뭐요? 만약 어머님이 이 집에서 거주하실 수 없게 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요. 아, 그건 필요 없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 자식인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보험처럼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증여하고 나서 문제 생기는 경우 작성해 두시는 게 어때요? 안 쓰면 그만이고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 없어. 우리 그럴 일 없잖아. 그래도 변호사님이 권하시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들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2장의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일반 증여 계약서 하나, 조건부 증여 계약서 하나, 2개 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조건부 증여 계약서가 우선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이 이 집에서 못 살게 되시면
증여를 취소하고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안 쓸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 변호사가 계약서 부본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꼭 잘 보관하세요. 네,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 새 삶.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은영이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고마워, 은영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잖아요. 은영이는 웃었습니다.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민수와 은영이의 딸. 이름은 지우. 할머니, 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가 안아줄까? 응, 지우를 안았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아, 이래서 같이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하실 때 물 좀 적게 쓰세요. 수도세 많이 나와요. 아, 그래. 미안해. 그리고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지우 자는데 깨잖아요. 알았어. 어머니 방에서 냄새나요. 환기 좀 자주 시켜주세요. 네. 점점 제가 집안의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의 가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영이는 이제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어머니 음식이랑 저희 음식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냉장고 안에 칸막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전용이라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다 같이 둘러앉아 먹었는데 이제 저는 식탁 한쪽 끝, 민수와 은영이, 지우는 반대편,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안방 출입 좀 자제해 주세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왜? 제 공간이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들어오시면 불편해요. 그래도 지우 보러. 지우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쾅!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필요 없구나. 변호사 사무실 앞.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표, 1단계 내용 증명 발송, 2단계 조정 신청, 3단계 소송 필요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해보세요. 어머님 집이에요. 네, 제 집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준 집이 제 무덤이 될 줄. 하지만 이제 되찾을 겁니다. 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수신인 박민수, 발신인 박순자.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조건부 증여계약 해지 통보. 어머님, 이거 보내면 3일 안에 아드님한테 도착할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연락 올 거예요. 아마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알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사흘 후 수요일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발신자 민수.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용 증명이 뭐야? 증여해지? 엄마, 정신 차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민수야, 엄마가 변호사랑 상담했어. 변호사? 엄마가 왜 변호사를? 엄마도 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무슨 권리? 엄마가 준 집이잖아. 조건부로 준 거야. 엄마가 거기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못 살게 됐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은영이 목소리. 뭐래? 어머니가 뭐래? 증여 해지한대. 뭐? 핸드폰이 은영이한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은영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영아. 어머니가 우리한테 준 집이잖아요. 3년 전에 거기서 엄마가 못 살게 됐잖니. 못 살게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나가신 거잖아요. 거짓말. 제가 불편해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쫓아냈잖아요. 은영아, 엄마가 나간 날 기억나니? 너희가 나가라고 했잖아. 이번 주 안에 나가라고. 그건 어머니가 저희 사이를 너무 힘들게 하셔서 힘들게 했다고 쫓아내도 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그 집은 법적으로 엄마 집이야. 법적으로? 어머니가 증여하셨잖아요. 조건부 증여였어. 엄마가 거기 못 살면 무효가 되는. 그런 거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우리 3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공들였는데 인테리어도 다시 했어요. 도배, 장판, 주방, 화장실 1천만 원 넘게 들였다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한 거잖니. 알아서 했어도 우리 돈이에요. 어머니가 보상해 주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뭘 잘못했냐고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하나 또렷하게 합가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 담가놓은 김치통을 꺼내려는데 어머니, 뒤에서 은영이가 불렀습니다. 응, 어머니, 냉장고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어머니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음식 넣을 데가 없어요. 냉장고 안을 봤습니다. 제 김치통 2개,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많지 않은데 어머니 기준으론 그렇겠죠. 근데 저희 입장에선 공간 차지하는 거예요.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음식이랑 저희 음식 구분해 주세요. 구분? 네. 여기. 은영이가 냉장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공간이에요. 여기에만 넣어주세요. 칸막이 안쪽. 냉장고의 4분의 1도 안 되는 공간. 좁은데 저희가 요리를 더 많이 하니까요. 어머니는 혼자 드시잖아요. 은영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칸막이를 봤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하지만 저한테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투명한 플라스틱 판대기 하나가 내가 평생 자식 위에 끓여온 국그릇보다 더 무겁게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집 냉장고에서도 내 마음 누일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뼈마디를 파고들더군요.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는 말이 그때서야 비수처럼 제 목구멍을 턱하고 막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우와, 할머니, 맛있겠다. 손주 지우가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많이 먹어. 저는 지우 앞에 밥그릇을 놓아줬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은영이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싫어. 할머니 옆에 앉을 거야. 지우야, 엄마 말 들어. 은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은영이 옆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끝. 민수와 은영이, 지우는 반대편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치 저는 손님이고 저들은 가족인 것처럼. 잘 먹겠습니다. 은영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그래, 미안해. 간을 좀 세게 했나 봐. 요즘 어머니 요리가 자꾸 이래요. 간이 안 맞아. 조심할게.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셔도 돼요. 뭐, 저희 입맛이랑 안 맞으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음식 따로 해 드세요. 그날부터 저는 따로 먹었습니다. 같은 식탁? 하지만 다른 음식. 저는 전날 남은 반찬으로, 저들은 은영이가 새로 만든 음식으로. 손주 지우가 제일 좋아했던 건 제 핸드폰으로 만화 보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뽀로로 보여줘. 그래. 우리 지우, 여기 있다. 저는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지우는 깔깔 웃으며 만화를 봤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안방에서 지우랑 같이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기 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지우야, 나와. 엄마, 조금만. 지금 나와. 할머니한테 폐 끼치지 마. 폐 안 끼쳐. 할머니가 보여주신 거야. 나오라니까. 은영이가 지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아파.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영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이가 오잖아. 은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응, 여긴 제 방이에요. 어머니가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지우가 오라고 해서. 지우는 애예요. 어머니는 어른이시잖아요.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안방 출입 좀 자제해 주세요. 제 공간 좀 존중해 주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작은 방 하나뿐이라는 걸. 어느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이야기. 에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도 있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은영이 목소리. 소파 좀 비켜주세요. 제가 앉으려고요. 소파는 3인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여기 앉아. 저는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싫어요. 거기 앉고 싶은데. 은영이가 제가 앉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왜? 제 자리거든요. 원래 제가 늘 거기 앉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은영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시끄러워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더 낮춰주세요. 이것보다 더. 네, 제가 핸드폰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은 이제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나기 일주일 전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할게요. 뭔데? 요즘 저희 사이가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요. 은영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저는 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눈치 안 보고요. 엄마가 눈치를 줬니? 안 주셨어도 눈치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수랑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옆에 앉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따로 사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월세도 저희가 낼게요. 이 집 나가라는 거니? 네. 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저함 없이. 언제까지? 이번 주 안으로요. 이번 주. 나을. 알았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 은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네, 너는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니? 뭐라고요? 엄마를 집안의 짐으로만 봤잖아. 눈엣 가시로만 봤잖아. 그건 냉장고 칸막이 기억나니? 안방 출입금지 기억나니? 엄마는 거기서 살았던 게 아니야. 참았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어머니, 그리고 은영아, 네, 그 집은 법적으로 엄마 집이야. 변호사도 확인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조만간 법원에서 연락할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고시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2월의 바람.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인생. 엄마가 지킨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시원 책상 앞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한 일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말했나? 민수에게, 은영이에게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발신자 민수. 또 저는 한숨을 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응?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만나서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나 내 아들이야. 엄마 아들.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를 쫓아내도 되는 거니? 엄마, 그건 오해야.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가 불편해하셔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야. 너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 여긴 우리 집이야.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그게 쫓아낸 게 아니면 뭐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엄마, 미안해.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다시 같이 살자. 응? 엄마, 됐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뭐, 너희랑 사는 게 엄마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혼자 살 거야.
거야. 내 집에서. 엄마, 제발. 민수야. 응, 다시는 전화하지 마. 필요한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자.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측에서 답변서 보냈어요. 뭐라고 했나요?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조건부 조항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이제 조정 신청 들어갑니다. 조정이요? 법원에서 중재해주는 거예요. 양측이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거죠. 합의요? 네. 하지만 어머님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알죠? 네. 조정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정, 민수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변호사가 함께 가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단단히 준비하세요. 아드님이 아마 많이 회유하려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 조정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민수를 보게 됩니다. 3주 만에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민수의 100일 사진,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증 들고 웃는 얼굴, 결혼식, 그리고 손주 지우의 100일 사진, 한 장 한 장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하지만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1월 15일 서울가정법원 건물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네.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제 옆에만 계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정실 앞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쪽에 앉으세요. 반대편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민수와 5m쯤 떨어진 곳. 민수 옆엔 은영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측 모두 들어오시죠. 조정실은 회의실처럼 생겼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의 의자, 조정위원은 가운데 앉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인 박순자 어머님, 피신청인 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이 사건은 조건부 증여계약 해지건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박순자 어머님은 2022년 1월 아드님께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여기 명시되어 있듯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될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어머님은 아드님 댁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쫓겨난 게 아닙니다. 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차례대로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은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조건부 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는 무효이며 소유권은 어머님께 환원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피신청인 측 입장 들어보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쫓아낸 적 없습니다. 엄마가 불편해하셔서 스스로 나가신 거예요. 거짓말.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아내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제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엄마를 쫓아냈다는 거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피신청인 측
진술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원룸도 구해드린다고 했어요. 월세도 저희가 내드린다고 했고요. 그게 쫓아내는 게 아니면 뭐니?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끼어드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참으세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요. 도배, 장판, 주방, 화장실 1천만 원 넘게 들였어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허락 받았나요? 허락까지 받아야 해요? 저희 집인데 어머님 소유의 부동산에서 임의로 개조를 하셨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일단 양측 입장은 명확하네요. 신청인 측은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환원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측은 증여는 유효하며 거주 불가 상황이 본인 의사였다고 주장하고 네, 그렇다면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죠.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님, 만약 아드님께서 다시 모시겠다고 하시면 어떠세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죠? 믿을 수 없어서요.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나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냉장고 칸막이 쳐놓고 안방 출입 금지시키고 거실에서도 쫓아내고 엄마, 그게 같이 사는 거니? 그게 가족이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조정위원이 제안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신청인께 이사 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신청인은 소유권 주장을 철회하는 건 어떨까요? 안 됩니다.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거주권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계약은 명확히 유효합니다. 판례도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판례. 조건부 증여에서 증여자의 거주권이 침해된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 2021년 대법원 판례. 증여자가 수중자의 집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증여 취소 가능.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군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인 측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소송으로 가셔야겠네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민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 줘. 엄마.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엄마. 넌 언제 잘못했니? 뭐, 엄마를 쫓아낼 때, 냉장고에 칸막이 칠 때, 안방 출입 금지시킬 때, 엄마. 아니면 지금 집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민수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 차가운 1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23개월 걸릴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죠.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힘내세요. 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민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캐리어 속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3년 전 그날 변호사가 건네주며 말했었죠. 어머님, 이거 꼭 잘 보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줄. 손으로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그 변호사님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발신자 민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작지만 또렷하게 제 인생을 조정 불성립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아직도 추웠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 좁은 방, 이 낡은 침대, 이 깜빡거리는 형광등, 모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1심 선고 날짜 나왔어요. 언제죠?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네, 그 전에 최종 서면 제출해야 해요. 어머님께 확인받을 게 있어서요. 뭔데요? 아드님 측에서 반박 자료 제출했거든요. 무슨 자료요? 증언서요. 며느리분이 작성하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읽어드릴게요. 변호사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서 최은영, 저는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 3년간 동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부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시거나 제가 하는 요리에 대해 지적하시거나 손주 양육 방식에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참고 견뎠으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첨부.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별도 거주를 제안했고 시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시어머니를 쫓아낸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증여 계약의 거주 불가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가 읽기를 마쳤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울증 진단서까지 제출했어요. 2024년 10월 진단받은 거라고 하네요. 어머님, 이게 사실인가요? 며느리분이 우울증이 있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은영이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머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울증이 있든 없든 그게 어머님을 쫓아낼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 증언서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며느리분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별도 거주를 제안했다고, 즉 어머님께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조건 위반입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며느리분이 제안했다는 거니까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반박 서면 제출할게요.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들 상세히 적어서. 네, 냉장고 칸막이, 안방 출입 금지, 거실 사용 제한 다 증거가 됩니다. 증거요? 어떻게요? 사진 있으세요? 당시 찍은 거. 아니요. 없어요. 그럼 증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증인도 없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어머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울증, 은영이가 우울증이 있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원인이었을까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류가 두툼했습니다. 2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제 진술, 변호사의 법리 해석, 판례 인용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끝인가요? 네. 그 다음엔 재판만 남았어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사님이 양측 주장 듣고 증거 검토하고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전 뭘 해야 하나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빨간 도장. 박순자.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2월 28일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 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9시 옷을 입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박순자,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들어가시죠. 법정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천장은 높았고 정면에 판사석이 있었습니다. 왼쪽이 원고석, 오른쪽이 피고석.
저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이도. 민수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립, 법정 경위의 목소리.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착석하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5가 단일만 2345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사건, 원고 박순자, 피고 박민수. 오늘은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하세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건부 증여계약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박순자 씨는 2022년 1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이는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계약서 3조에 명시되어 있듯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될 경우 증여는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건 위반이며 따라서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세요.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퇴거했습니다. 피고 측이 강제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와의 동거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으며 이는 진단서로 입증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별도 거주 제한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조건 위반이 아닙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원고 측 반박하세요. 저희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피고 측으로부터 이번 주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진술로 입증됩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고 본인 진술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둘이서만 살고 싶어요. 이번 주 안에 나가주세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원룸 구해드릴게요. 월세는 저희가 낼게요. 그러니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갔습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12월의 추운 밤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석하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원고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게 있습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강요한 적 없습니다. 단지 제안했을 뿐입니다. 제안과 강요는 다릅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는 퇴거했고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조건부 증여의 거주 불가 조건이 성립한 것 아닙니까? 민수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양측 주장 모두 들었습니다. 증거 검토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선고기일은 3월 15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패정,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말 믿니? 뭐, 엄마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거짓말 안 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법정에서 한 말 다 사실이야. 엄마, 너희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너는 알잖아.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3월 15일에 보자. 엄마, 뒤에서 민수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판사님도 어머님 진술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표정이랑 질문 보면 알 수 있어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3월 15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발신자 민수. 엄마 미안해. 엄마가 옳았어.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야. 미안해.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이해해줘. 전송.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3월 15일 선고일. 그날 아침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 대신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끝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1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시죠? 네,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이길 거예요. 정말요? 네, 확신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왼쪽 원고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없었습니다. 민수 혼자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립.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착석.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5가 단일만 2345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사건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1월 15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 땅. 망치 소리.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정말요? 네. 완전 승소예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어머님 축하드려요. 변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님 집이에요. 법적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에서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판결 들었지? 응, 이제 집 비워줘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언제까지 나갈 수 있니? 한 달 안에. 그래.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 40년을 키운 민수야. 응,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는 정말.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살 어른이 아이처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응, 이제 각자 살자. 엄마, 너는 너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민수야. 응,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실망했지만 미워하진 않아. 엄마, 그러니까 너도 건강하게 잘 살아.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뒤에서 민수가 불렀습니다. 사랑해 엄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한 달 후 4월 15일 집으로 돌아가는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고시원에서 4개월을 살았지만 늘어난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어디 가시는데요? 집이요. 제 집. 아, 집 구하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웃었습니다. 구한 게 아니라 되찾은 거지만.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동백 아파트 1204호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빛. 아름다웠습니다. 4개월 만이야. 4개월 전 12월의 추운 밤. 캐리어 끌고 쫓겨났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입구.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끼익 익숙한 소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띠링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걸었습니다. 1204호 현관앞 도어락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바꿔놓은 거겠죠. 제 것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 변호사가 알려준 새 비밀번호. 삑띠링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TV도 테이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다 가져간 거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벽과 바닥만 있어도 이곳은 제 집이었으니까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스르륵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4월의 바람,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 돌아왔어. 안방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있었습니다. 남양 햇빛이 가득. 여긴 엄마 방이었지.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쓰던 작은 방, 제가 3년간 갇혀 지냈던 여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지만 이제 여기 살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 주방, 베란다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모두 제 공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 발신자 민수.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집 비워놨어요.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너도 건강해라. 지우 잘 키우고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전송. 다음 날 가구를 사러 나갔습니다. 중고 가구점.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간단한 소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달은 언제 되나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장을 봤습니다. 마트, 쌀 한 포대, 김치, 된장, 고추장, 계란, 두부, 시금치, 기본적인 것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칸막이는 없었습니다. 온통 제 공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니, 식탁이 없으니 바닥에 앉았습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몇 가지.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평범한 밥. 하지만 제 집에서, 제 공간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수.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혼자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혼자가 편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우, 제 손주. 그래, 네. 할머니 언제 보냐고 매일 물어봐요. 엄마 가끔 지우 보러 와도 될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끔 오렴. 정말요? 응. 하지만 미리 연락해. 네, 감사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새 시작이야. 68살. 늦었지만 이제 제 인생 제가 사는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박순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잘 싸웠어. 고생했어. 거울 속 제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로 산 침대. 딱딱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제 집 천장.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미생활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보고. 68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개월 후 가을. 저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 같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쯤 옵니다. 지우를 데리고.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지우를 안아줍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그래도 너나 잘 살아. 엄마는 괜찮아. 민수가 돌아갈 때 손을 흔듭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힙니다.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아름답습니다. 엄마, 여긴 제 집입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요. 거울 속의 노파가 낯설게 웃어 보입니다. 평생을 민수 엄마로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아오느라 잊고 지냈던 이름. 이제야 조심스레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보렴. 68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나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립니다.